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진우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유럽 정세 전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작년도죠. 2021년도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훑어보고 내년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럽에서는 이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2020년에 시작을 했다가 2021년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하면서 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충격에서부터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아마 경제도 슬슬 기지개를 켜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추세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이제 불확실성은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코로나에 더 이상 발목을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복, 경제의 재건,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 적응이 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경제 활동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점점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제는 금년에 어느 정도 회복세를 이어갈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우에 이제 브렉시트를 완전히 한 게 얼마 안 되는데, 그 후유증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물류 대란,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있듯이 물류 대란이라든지 또는 뭐 물자 부족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심지어는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EU에 금방 다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영국 내에서 많은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유럽 내부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독일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약 16년간 말하자면 장기 집권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고, 새롭게 연립정부가 구성이 돼서 올라프 숄츠라는 3인당 출신의 정치인이 총리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16년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랬던 앙겔라 메르켈이 떠나고 난 그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마크롱과 같은 야심찬 그런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유럽의 중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울 것인가? 그건 이제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마 유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국제기구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자체적인 그런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규범 체계가 굉장히 확고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규범 체계, 가치 체계, 법률 체계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이 좀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그런데요. 자기네들의 국내법이 우선한다. 어떤 개별적 국가 이익이 우선을 한다. 자기네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우선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EU 내에서의 어떤 협력 구도에 지금 좀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2022년에도 과연 그런 추세가 계속될지, 그런 폴란드와 헝가리의 좀 문제적인 행태에
유럽 연합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 또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유럽의 대내적인 문제를 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자면, 유럽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의 지금 대립이 격화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중국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런 또 어떤 자기네들의 패권의 야망 또는 패권의 발휘 이런 것들과 관심이 있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많이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다른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서방 편으로 기울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 편으로 기울 것이냐를 가지고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중국이 지금 어디 가나 가장 큰 화두인데 유럽하고 중국은 원래는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팬데믹을 지나면서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외교 행태를 보이고 몇몇 나라들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점점 경계하는 그런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노력 끝에 2020년 12월 달에 유럽연합과 중국은 포괄적 투자협정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미국 대선이 있고 나서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지만 아직 취임하기 이전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그런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유럽하고 중국은 어떤 제도화된 협력 관계 속에서 앞으로 계속 우호적인 관계,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측과 함께 논란을 많이 낳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들어와 가지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의 문제라든지 홍콩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유럽과 중국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들어서 중국의 주요 관리와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맞불 제재를 유럽연합 특히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맞불 제재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포괄적 투자협정 2020년 12월 달에 체결을 했던 중국과 체결했던 그 포괄적 투자협정의 비준을 유럽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미뤄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게 비준이 되지 않고 있고 언제 비준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유럽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냉각돼 버린 그런 상태다. 2021년 들어와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조지 부시, 그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미국 유럽 관계가 상당히 경색됐었는데 그 이상으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취임을 하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 관계가 다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유럽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도 유럽에 먼저 다가가고 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아직까지도 잡음이 있고 아직도 섭섭함이 다 가시지 않았고,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유럽한테 좀 호의적인 몸짓을 하고 있지만 다음 선거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럽 미국 관계가 완전히 예전처럼 그렇지만은 않다라고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2022년도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한 거고요. 2022년도에는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느냐, 물론 그 전망이 다 맞을 거라고는 우리가 장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추세를 지켜보건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는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미크론이 물론 확산이 굉장히 빨리 되는,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변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치명률이 그래도 전에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백신이 개발돼서 그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는 거는 또 시간적으로 좀 단축이 될 수가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충격적이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따라서 경제는 좀 회복이 될 텐데, 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공급망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차질이라든지 물류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들. 근데 물류 현장에 투입돼야 할 노동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든지 하는 일들 때문에 지금 각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풀어놓았던 돈들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병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경제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독일에서 선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또 이제 프랑스에서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하여 몇몇 대선 주자들이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마크롱이 재선 가능성이 꽤 되긴 하지만,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되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은 상당히 좀 외교 스타일이 적극적입니다. 그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원래 유상이 있거니와 어떤 유럽 통합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프랑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굉장히 표면적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는데, 지금까지는 메르켈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어서 그 메르켈과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내년에 만일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어떤 인물인지가 좀 더 드러나겠지만, 그 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총리의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유럽 연합 내에 어떤 그 독일이 지향하는 그런 정책,
방향 그런 거를 지지하는 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프랑스가 뭐 대표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남유럽 쪽 국가들 간의 어떤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럽 통합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쉬운 예로 경제적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들, 독일을 비롯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재정 건전성, 낮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재정 건전성, 뭐 물가 안정 이런 것보다는 경제 활성화, 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 고용률을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돌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마크롱과 숄츠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두 진영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럽연합의 어떤 정책 방향 같은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대외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미중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뭐 과연 과거처럼 냉전으로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이제 신냉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쉽게 회복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중 갈등 양상 속에서 유럽은 과연 그럼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고 어떤 정책을 추구하겠느냐, 그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도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국하고의 굉장히 끈끈한 혈맹 관계에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 중국하고 교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는 미국하고 묶여 있죠. 나토라는 걸로 해서, 또는 뭐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협력 관계는 매우 끈끈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고, 글로벌 어떤 국제 질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다시 편성되느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의 포괄적 투자 협정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는 거리 두기를 좀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미국과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섭섭함이 좀 남아 있고 가끔 터져 나오는 또 마찰음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어떤 가치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바가 굉장히 큰 미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의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미국은 뭐 인태 전략이라고 부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진작부터 추구를 해왔고, 그렇습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이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나라들. 근데 EU 차원에서 2021년 9월달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수립이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우리는 미국 편, 중국과는 거리두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군데군데 나타나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든지 가치를 중요시하는 부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더 높이겠다, 거기 있는 나라들과 더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존재감을 높이는 여러 가지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해군력을 투사를 하겠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의 항행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오가는 그런 항로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만일에 그런 데서 말라카 지역이라든지 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데에서 어떤 항행의 자유에 지장이 초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어떤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런 항행의 자유를 계속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커넥티비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결성. 뭐 우리 중국의 1대1로 전략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 경제적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유럽연합도 그런 그 나라들에서의 어떤 물적인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 주는 것부터 해서 정보 인프라를 까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그 나라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겠다. 지금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대1로에 대한 대응인 셈이고,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견제인 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완전히 척을 져서 뭐 경제적으로 중국의 어떤 대대적인 보복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워낙에 지금 교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잘 관리되어 가기를 원하지만, 인태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어떤 강력한, 가장 공격적인 그런 그 수정주의 세력이 바로 중국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어떤 수정주의적 야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잡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럽의 인태 전략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과연 유럽이 자기네들의 어떤 재원과 그 다음에 정책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인태 전략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추구를 할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와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유럽이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럽은 중국과 좀 급작스런 어떤 결별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정세가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어 가는 그런 일은 뭐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더라도 점차 미국과 한 배를 타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수정주의 세력이고, 중국과는 어떤 가치 부분에 있어서 서로 너무 맞지 않고, 그래서 유럽은 중국을 협력자이자 또 한편은 시스테믹 라이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체제적 경쟁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국과는 어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가까워질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유럽의 행보를 유심히 살피면서 뭐 급작스럽게는 아니더라도 천천히라도 유럽과 이미 우리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이고 미국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어떤 3자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